왜 그래? 우리가 부부잖아. 참아. 아파요. 진짜 아파요. 아파요. 정말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들었을 때 피가 묻어있던 그날, 저는 62세였습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거울을 보며 떨고 있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결혼은 잘못됐다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지 9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내려서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드라마 한 편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었죠. 아이들은 모두 멀리 있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지 마. 제발 사람 좀 만나. 딸아이 얼굴이 화면 가득 차 있었어요.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죠. 괜찮아. 엄마는 혼자도 잘 살아. 아니야. 안 괜찮아. 엄마 요즘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나 걱정돼서 미치겠어. 딸아이는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울지 마.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카톡이 하나 떴어요. 중학교 동창회 단체방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시 강남역 근처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다들 얼굴 보자. 저는 평소에 동창회 같은데 잘 안 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갈게요. 그렇게 보낸 참석 답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창회 당일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10명 정도가 와 있었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그때였습니다.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설이나, 김설인 맞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얼굴을 알았거든요.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도연아 박도연? 맞아. 나 기억하네. 그는 TV에서 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닥터박의 황혼 건강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나오는 가정의학과 원장이었죠.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노년의 건강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라고 말하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중학교 동창이었다니요. 야, 도연이 완전 유명인 됐잖아. TV 나오더라. 맞아. 우리 학교 자랑이야. 동창들이 웅성거렸어요. 박도연은 손사래를 치며 겸손한 척했지만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제 옆자리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이나, 너 혼자 살아? 응. 남편 사별한 지 좀 됐어. 아, 그랬구나. 나도 5년 전에 이혼했어. 애들은? 다들 멀리 있어. 큰딸은 부산, 아들은 미국. 그럼 진짜 혼자네. 그의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있었어요. 동정이 아니라 뭔가 이해한다는 느낌이었달까요? 나도 혼자야. 애들은 다 컸고 병원 일 끝나면 빈집이야. 근데 너 있잖아.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랑 있으니까 내가 사람이 되는 느낌이야. 중학교 때 생각나고 그때 우리 순수했잖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연은 자주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카톡으로 밥 먹었어? 같은 안부였다가 점점 전화로 바뀌었고 한 달쯤 지나자 주말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정말 젠틀했어요. 제 손을 잡아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차 문을 열어주고 식사 후엔 꼭 커피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설이나, 너 교사 생활 28년 했다며? 대단하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와줬어. 아니야. 그냥 제 일이었어. 아니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박도연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어요. 우리 한번 여행 가보자. 제주도 어때? 우리가 여행을? 응. 우리 이제 그 정도는 되지 않았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 반, 불안 반이었죠. 걱정하지 마. 난 진지해. 너한테.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이나 우리 결혼하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도연아,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심이야. 우리 늦지 않게 같이 살자.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원해주다니요. 그런데 아이들이 반대하면 어떡해? 그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설이나, 결국 당신 삶은 당신 거야. 당신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고. 맞는 말이었어요. 제 삶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 엄마 결혼할 것 같아. 뭐? 진짜? 누구? 어떤 사람인데? 중학교 동창인데 TV에도 나오는 의사야. 와, 엄마 대박. 근데 엄마, 괜찮은 사람 맞아? 확실해? 응, 괜찮아. 엄마가 판단했어. 딸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근데 엄마, 조심해. 요즘 노인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고.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박도연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설이나, 우리 혼인신고는 다음 달 15일에 하자. 그 전에 건강검진 같이 받고. 부부는 서로 건강을 챙겨줘야 해. 건강검진이요? 조금 이상했지만 의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조수석 발밑에 뭔가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투명 비닐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약 봉지 몇 개와 병원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XX 산부인과 환자명 최아름 진료일 2024년 10월 14일 진료시간 오후 3시 30분. 10월 14일이요? 우리 혼인신고를 한 날이 10월 15일이었어요. 그 전날 도연은 저랑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6시에 만났었죠. 그런데 영수증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엔 누구랑 산부인과에 있었던 걸까요? 설이나, 왜? 뭐 찾아? 도연의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 그냥 휴지 찾았어. 그래, 글러브 박스에 있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 이름이 맴돌았어요. 최아름. 누구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했어요. 동창 몇 명과 아이들만 부른 작은 식사 자리였죠. 딸아이는 끝까지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엄마 행복해라고 말해줬습니다. 신혼 첫날 밤 도연의 집안이 이제 우리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깔끔하고 큰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의학 서적이 가득했고 벽에는 TV 출연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설이나 피곤하지? 씻고 쉬어. 응, 고마워. 그런데 침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 옆 탁자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알람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람이 아니라 포스트잇이 3개 붙어 있었어요. 7시 운동, 12시 영양, 저녁 10시 부부. 부부요? 저녁 10시에 부부라는 게 무슨 뜻이지? 그때 도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컨디션 관리 철저하게 하거든. 우리 나이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 아, 그렇구나. 뭔가 이상했지만 의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0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설이나.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도연아, 나 오늘 좀 피곤한데. 괜찮아. 금방이야. 우리 이제 부부잖아. 그래도. 설이나.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당신 나이 생각해. 이런 것도 관리야. 내가 의사니까 아는데 우리 나이엔 더 신경 써야 해.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알람은 정확히 10시에 울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늘은 좀이라고 말하자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의무감이 없네. 부부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의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주머니 속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최아름,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손이 떨렸어요. 부부면 참아야지. 이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도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욕조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2주 후 도연은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가자며 강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3박 4일이었어요. 처음엔 설레었죠.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걸 먹고 그렇게 로맨틱하게 보낼 줄 알았으니까요. 첫날은 괜찮았어요. 정동진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고 일출을 보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도연은 친절했어요. 제 가방을 들어주고 조심해라고 말해주고 횟집에서 회를 직접 떠서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죠. 설이나 행복하지? 응, 좋아. 정말 좋았어요. 그때까진요.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는데 도연이 침대 옆 탁자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알약 2개였습니다. 이거 먹어. 이게 뭔데? 비타민이야. 여행 중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 난 괜찮은데. 먹어. 내가 의사야. 내가 처방한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 뭔가 단호함이 있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저는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잘했어. 30분 후에 효과 나올 거야. 무슨 효과? 혈액순환. 우리 나이엔 그게 중요하거든. 뭔가 이상했지만 의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호흡도 거칠어졌죠. 도연아, 나 뭔가 이상해. 괜찮아. 정상이야. 혈액순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부라는 걸 시도했어요. 도연아, 그만 진짜 아파.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 나이에 이 정도는 관리해야 해. 내가 전문가야. 하지만, 설이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 협조 좀 해줘. 내가 당신 건강 챙기려고 이러는 거야. 당신 나이 생각해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고 뭔가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닦았을 때 붉은 게 묻어나왔어요. 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상인가? 62세 여자가 이런 걸 경험하는 게 맞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은 부르트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이라 그런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은 정확히 10시에 알람을 맞춰 놓았고 알람이 울리면 시간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용기를 냈어요. 도연아, 우리 오늘은 좀 쉴까? 나 진짜 힘들어. 설이나, 당신 지금 나한테 거절하는 거야?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부가 뭔지 알아? 서로 책임지는 거야. 내가 당신 먹여 살리고, 당신은 나한테 협조하고, 그게 의무야. 의무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당신 나이면 이런 거 원하는 사람도 없어. 내가 그래도 당신 챙겨주는 거야. 감사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도연이 들을까 봐요. 그때 문 밖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면 참아야지. 이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나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못 자겠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틈 아래로 뭔가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도연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3시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도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작은 약병을 꺼내서 알약 2개를 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삼켰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협조를 안 하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먹어야 하잖아. 약병이 침대 옆에 놓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라벨이 보였어요. 50mg 복용 시 주의 의사 처방 필수. 라벨을 돌려서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발기부전 치료제 여성 복용 금지 부작용 두통, 안면홍조, 심계항진. 손에서 약병이 떨어질 뻔했어요. 혈액순환제가 아니었어요. 제게 먹인 그 약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약병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구나. 강릉에서 돌아온 후 도연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10시 그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거렸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도연아,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가? 아랫배랑 그쪽이. 도연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그냥 예민한 거야.
우리 나이 여자들 다 그래.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말고. 하지만 진짜 아파. 내가 의사야, 의사. 내 말 안 믿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일 후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몰래 동네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방광염이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질 내부에 열상도 있고요. 네. 혹시 최근에 부부관계가 과도했거나 무리하지 않으셨나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치료 가능한가요? 네. 약 드시고 2주 정도 안정 취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당분간은 부부관계 절대 안 됩니다. 진단서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네. 주세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올 때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방광염질 열상 원인 과도한 부부관계 추정. 그날 밤 저는 그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병원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혼 3개월 차 저는 도연의 병원에 처음 공식적으로 방문했어요. 원장 사모님으로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어요. 다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 어딘가에 뭔가 미묘한 게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원장님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간호사 한 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칭찬이었지만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병원 안을 안내했어요. 여기가 진료실이고 저기가 물리치료실, 그리고 2층이 내 원장실이야. 원장실까지 보여줄 거야?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숨길 거 없어.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숨길 거 없다는 말을 굳이 하는 사람은 보통 숨길 게 있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2층 원장실 문을 열었을 때 넓고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TV 출연 사진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와,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응. 여기서 환자 상담도 하고 방송 대본도 쓰고.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파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숙여서 손을 뻗었어요. 소파 밑 먼지 사이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굴러 나왔습니다. 진주 귀걸이였어요. 한 짝만요. 이거 누구 거야?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거 환자 거 아닐까? 원장실까지 환자가 와? 응. 특별 상담할 때 여기서 하거든. 조용하니까.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손에 쥐었어요. 작고 예쁜 진주였습니다. 뒷면을 보니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14K. 진짜 금이었어요. 값이 꽤 나갈 물건이었죠. 그럼 이거 분실물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당신이 갖고 있어.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주고. 저는 그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연아, 혹시 여기 CCTV 있어? 응? 왜? 귀걸이 주인 찾으려면 CCTV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CCTV는 복도에만 있어. 원장실은 사각이야.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각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핑계를 대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도연아, 어제 가방을 두고 온 것 같아서
가방? 아, 그래. 2층 원장실에 있을 거야. 올라가 봐.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원장실 문을 열었을 때 도연은 환자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아, 여보. 잠깐만요. 도연이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방 소파 위에 있을 거야. 가져가. 저는 원장실로 들어가서 가방을 찾는 척 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파 쿠션 사이에서 또 뭔가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었어요. 긴 생머리 한 가닥. 저는 단발이었고 새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길고 염색한 갈색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진으로 찍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도연의 차를 타고 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비닐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안에는 여성용 스타킹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제품이 아니라 한 번 신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옅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아봤어요. 달콤하고 꽃향기 같은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도연아, 이거, 응? 뭐? 이 봉투. 도연이 신호 대기 중에 잠깐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환자가 두고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버릴게.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옷을 확인했어요. 재킷 주머니, 바지 주머니, 와이셔츠 안쪽까지요. 그리고 와이셔츠 깃부분에서 발견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었어요. 연한 핑크색. 제가 쓰는 색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립스틱 자국은 깃 뒤쪽에 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안았을 때 묻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도연에게 물었어요. 도연아, 요즘 병원에서 야근 많이 해? 응? 왜? 그냥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환자가 많아. 특히 저녁 타임에 직장인들 오거든. 그렇구나. 혹시 수요일마다 늦는 것 같던데? 도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수요일? 아, 수요일은 외부 미팅이 있어. 제약회사랑? 매조? 응. 정기 미팅이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12시 30분쯤 도연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 귀에 진주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짝만요. 두 사람은 병원 옆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을 때 도연은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여자가 도연에게 뭐라고 속삭이자 도연이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때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차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우 꺼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카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진주 귀걸이, 긴 생머리, 달콤한 향수, 수요일, 전부 이어졌습니다. 전부 같은 여자였어요. 그날 밤 도연이 귀가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설이나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나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잘게. 10시 되면 깨워줘. 10시요. 그 알람 시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증거 폴더였어요. 진주 귀걸이 사진, 머리카락 사진, 립스틱 자국 사진, 약병 사진, 진단서 사진, 산부인과 영수증 사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가 될까? 그때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원장님 재혼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모님도 1년 못 버티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은 사모님 차례예요. 내일 오후 3시 병원 앞 카페. 혼자 오세요. 윤아진 병원 15년 차.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세 번째요? 돌아가셨다고요? 다음은 제 차례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3시에 가겠습니다. 사모님, 저도 더는 못 봅니다. 윤아진은 38세였지만 얼굴엔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톱을 뜯은 흔적도 보였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커피만 몇 번 홀짝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이런 연락을 드린 건 더는 양심상 참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박도연 원장님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님은 좋은 분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윤아진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이건 병원 복도 CCTV 영상입니다. 복도 CCTV요? 네. 원장실 안은 사각인데 원장실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다 찍힙니다. 저는 보험심사팀장으로서 병원 내부 영상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이건 원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문서입니다. 윤아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도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합법적으로 얻은 거네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그 방으로 데려갔는지요. 여자들이요? 네. 환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외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아진이 눈을 감았어요. 전 사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전 사모님이 두 분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세 분입니다. 세 분이요? 첫 번째 사모님은 25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그때 저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원장님이 첫 번째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습니다.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리고 윤아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강요했습니다. 병원 안에서도요. 당직실에서요. 숨이 막혔어요. 두 번째 사모님은 10년 전이었어요. 그분도 2년 만에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화장실에서 그분을 본 적이 있는데 울고 계셨어요. 팔에 멍도 있었고요. 그럼 세 번째는 5년 전입니다. 그분은 1년 만에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윤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자살이었어요. 원장님이 합의금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족들한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저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피해자였거든요. 네. 15년 전 제가 입사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원장님이 저를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서류 확인하자고요. 그런데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원장님한테 약점을 잡혔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말하면 너도 끝이야. 누가 믿겠어? 내가 의사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15년을 참았습니다. 하진 씨. 그리고 원장님은 항상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요? 네.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원장실로 여자를 부릅니다. 주로 수요일 점심이나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때가 환자가 적은 시간대거든요. 수요일이요? 제가 봤던 그 여자도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약을 씁니다. 약이요? 네. 파란 알약이에요. 원장님이 환자한테 혈액순환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뭔지요. 제게도 그 약을 먹였어요. 윤아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병원 결제 내역입니다. 원장님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에요. 호텔, 레스토랑, 선물 다 기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보험심사팀장이거든요. 원장님 법인카드랑 개인카드 결제 내역을 다 볼 수 있어요. 직무상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USB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하진 씨, 왜 이제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원장님이 무섭고 제 커리어가 무너질까봐 무섭고 그런데 사모님을 보고 나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를 보고요? 네. 사모님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이 첫 번째 사모님이랑 똑같았어요. 불안하고 외로워 보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하는 그런 표정이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하진 씨. 아니에요. 제가 진작했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네. 조심하세요. 원장님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병원 2층 복도였습니다. 원장실 문 앞이 보였어요. 날짜는 3개월 전, 제가 도연과 재혼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오후 6시 32분, 원장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 원피스 제가 봤던 그 여자였어요. 여자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고 도연은 복도를 확인한 후 여자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영상을 멈췄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경련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어요. 영상을 계속 봐야 했습니다. 6개월간 총 17명의 여자가 원장실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패턴이 보였습니다. 수요일 12시 반 여성 6명, 금요일 저녁 6시 여성 11명, 모두 같은 시간대였어요. 마지막 영상,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그 시간에 도연은 병원 원장실에 또 다른 여자와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이나 나왔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USB를 빼서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어?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녁은? 아직. 그럼 내가 시켜줄게. 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괴물이구나. 그날 밤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저기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62세고요. 재혼한 지 3개월 됐는데 남편이 네, 들어드리고 있어요. 매일 밤 저를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증거가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혹시 안전한 곳에 계세요? 아직 남편 집에 있어요. 그럼 내일 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변호사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112에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설이나 뭐해? 도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이리 와. 10시야. 알람 시간이요. 저는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어요. 2024년 11월 20일 저녁 10시 거부했으나 강요당함 통증 있었음 사전에 약 복용 강요. 교사 생활 28년 동안 학생 상담 일지를 쓰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기록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통장, 신분증, USB, 진단서, 기록 노트, 증거 사진들, 그리고 휴대폰.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설이나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이혼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고 싶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한 일 다 알아요. 너 뭘 안다는 거야? 병원 CCTV도 받고 USB도 받았고 증거 다 있어요. 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누가 그걸 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설이나, 지금 집에 있어? 아니요. 어디야? 말 안 할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2세가 어디 가서 뭘 하냐고? 도연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62세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요. 싸울 수 있고, 증거를 모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고,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걸요. 부산에 도착해서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딸이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전화해서 이혼한다고. 딸아,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게.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재혼, 알람, 강요, 약, 통증, 외도, USB, 전 사모님들, 그리고 세 번째 사모님의 죽음까지요. 딸은 울면서 들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재혼하라고 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 새끼 진짜. 딸이 이를 갈았어요.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받을 거야. 그리고 이혼 소송 제기할 거고. 엄마 혼자서? 아니,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엄마는 28년 동안 교사였어. 기록하는 사람이야. 이게 엄마 무기야. 딸이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야? 응. 내가 도와줄게, 엄마. 뭐든지.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앉으세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재혼, 신혼여행, 강요, 약, 통증, 병원, CCTV, 진단서, 협박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증거 가져오셨어요? 네. 저는 가방에서 USB, 진단서, 기록 노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건 상당히 강력한 증거네요. 특히 진단서랑 기록 노트는 법정에서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USB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영상 관리 권한 위임 문서까지 있네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네. 하지만요. 상대가 TV에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거나 증거를 무력화하려고 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수도 있어요. 전 합의 안 할 거예요. 왜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설이나 만나자.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제발, 한 번만.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이미 끝났어요. 설이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할게. 안 믿어요. 그럼 합의하자. 내가 돈 줄게.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자. 싫어요. 전 법정에서 할 거예요. 너. 도연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근데 설이나, 너 후회할 거야. 안 해요. 너 62세가 어디 가서 뭘 해? 이혼해봤자 너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잖아. 그냥 조용히 합의해.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폭발했어요. 당신 말 맞아요. 전 62세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하지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전 28년 동안 교사였어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손엔 당신을 무너뜨릴 증거가 다 있어요. USB도 있고 진단서도 있고 기록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한 게 실수예요. 62세를 얕봤다는 게 당신 가장 큰 실수예요. 너 진짜 끝까지 가려고? 네.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을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감히. 그리고요, 도연 씨. 저는 처음으로 그를 씨로 불렀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윤아진 팀장님도 계시고, 제 변호사님도 계시고, 제 딸도 계셔요. 당신이 저 하나 죽인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뭐, 녹음됐어요. 지금 이 통화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봐.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인생 2막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재혼, 해시태그 황혼연애, 해시태그 행복한 여자. 이게 뭔데? 엄마 남편 아니, 곧 전 남편 되는 사람. 그 사람이랑 약혼했다는 여자야.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여자 옆에 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귀에 진주 귀걸이가 한 쌍 다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래? 최아름. 33세. 최아름이요? 산부인과 영수증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딸아, 이 여자 연락처 찾을 수 있어? 왜? 경고해줘야 할 것 같아서. 딸이 SNS를 뒤졌어요. 그리고 DM을 보냈습니다. 최아름 씨, 박도연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락 주시겠어요? 마이너스 김서린. 3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누구세요? 박도연의 아내 아니, 곧 전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전화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최아름과 통화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최아름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린이라고 합니다. 네. 아름 씨, 박도연이랑 약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왜? 조심하세요. 네. 박도연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벌써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당했거든요. 그리고 아름 씨 전에도 3명이 더 있었어요. 아름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저 어떡하죠? 만나요. 내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님, 저도 똑같아요. 다음 날 저는 부산역 근처 카페에서 최아름을 만났어요. SNS 사진에서 봤던 그 화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묶지도 않고 헝클어져 있었어요. 손톱을 뜯은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선배님,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울먹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저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잘해주셨고, 선물도 많이 주셨고,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밤마다 저를. 아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요하셨어요? 네,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안 들어주시고, 약을 주시면서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시고, 파란 알약이었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아름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그럼 선배님도. 네. 저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 그래서 원장님이 요즘 예민하셨구나. 아름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선배님, 이것 좀 봐주세요. 화면에는 카톡 대화가 떠 있었어요. 도연 오늘 10시에 집 와. 아름 오빠, 나 오늘 좀 피곤해. 내일은 안 될까? 도연 안 돼. 오늘 와. 약속 지켜야지. 아름하지만. 도연, 내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이런 것도 못 해주면 결혼 왜 해? 손이 떨렸어요. 똑같았습니다. 제게 했던 말과요. 이게 언제예요? 어제요. 그리고 제가 안 간다고 했더니 아름이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때리셨어요? 네, 처음엔 물건만 던지셨는데 어제는. 아름이 눈물을 닦았어요. 선배님, 저 어떡하죠? 저도 헤어지고 싶은데 원장님이 제 SNS 계정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계세요. 헤어지면 제 사진이랑 영상 다 퍼뜨린대요. 사진이요?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으신 것 같아요. 숨이 막혔어요. 아름 씨, 들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저는 아름에게 제가 했던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첫 번째, 안전부터 확보하세요.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어디로요? 친구 집이든 고시원이든 안전한 곳이면 어디든요.
제가 부산 쪽 안전한 곳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병원 가세요. 멍사진 찍고 진단서 받으세요. 이게 증거예요. 네. 세 번째, 모든 대화 캡처하세요. 협박 문자, 카톡, 전부요. 아름이 휴대폰에 메모했어요. 네 번째,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 쓰세요. 네. 다섯 번째, 법률 상담 받으세요. 제가 변호사님 연락처 드릴게요. 선배님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워요. 그날 이후 아름은 부산 근처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았어요. 선배님, 오늘 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연결받았어요. 선배님, 오늘 SNS 계정 비밀번호 바꿨어요. 일주일 후 아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배님, 오늘 원장님한테 이별 통보했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엔 웃더니 나중엔 소리 지르고 협박했어요. 근데 선배님이 알려주신 대로 녹음했어요. 잘했어요, 아름씨. 선배님 무서워요. 괜찮아요.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고, 변호사님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네, 고마워요.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설이나, 너 뭐 한 거야? 뭐요? 아름이가 갑자기 헤어지겠다고 하는데, 너 뒤에서 꼬드긴 거지?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름 씨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웃기지 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당신이 한 일 때문이에요. 뭐? 당신이 저한테, 아름 씨한테,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한 일 때문이에요. 도연이 웃었어요. 차갑게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근데 설이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야. 언론에 연락하면 너 끝이야. 그럼 하세요. 전 두렵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상대방이 또 협박 전화했어요. 녹음했어요. 잘하셨어요. 그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조정이요? 조정에서 합의 안 되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름도 도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폭행, 협박, 성적 강요로요. 그날 저녁 아름이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용기 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뭐야, 그 유명한 의사잖아. 진짜야? 믿을 수 없는데? 나도 그 병원 다녔는데 이상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날 밤 윤아진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병원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보요? 네. SNS 보고 용기 낸 분들이 병원에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5명 더 나왔어요. 5명이요? 모두 원장님이 치료라는 명목으로 접근했다가 피해를 입었대요. 그리고 사모님. 네. 원장님이 오늘 병원 안 나오셨어요. 이사회에서 비상회에 소집했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조정 불성립입니다. 조정위원회 말에 도연의 변호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원고 측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니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터무니없다고요? 제 변호사님이 일어섰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가정폭력, 성적 강요, 외도를 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 많습니다. USB,
진단서, 녹취록, 기록 노트, 증인까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조정은 여기서 종료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방청석에는 딸이 앉아 있었고 윤아진 팀장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아름도요. 도연은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은 원고 김서린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십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의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강요나 폭력은 사실무근입니다. 피고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박도연은 원고와 재혼 후 3개월간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일 뿐입니다. 제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기록, 녹취, CCTV까지 있습니다. 네, 증거 제출 순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을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김서린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생활 중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강요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매일 밤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제가 거부해도 강요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부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이면서 혈액순환제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 치료제였습니다. 의사인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약이 여자의 몸에 어떤 반응을 만드는지.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입니다. 방광염 및 질 열상이 확인되며 담당 의사는 과도한 부부관계가 원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고가 28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기록해온 습관으로 피고의 행위를 날짜별로 기록한 노트입니다. 노트가 제출됐어요. 11월 20일 저녁 10시 거부했으나 강요당함 통증 있었음 사전에 약 복용 강요. 11월 21일 저녁 10시 약 거부했으나 위협당함 의무라는 단어 사용. 판사님이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반론하실 것 있습니까?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에서 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사생활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윤아진 씨입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보험심사팀 팀장입니다. 윤아진 팀장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피고의 행동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네. 윤아진 팀장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장실에서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숙. 판사님이 망치를 쳤어요. 증인, 계속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항상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여성들을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보험심사팀장으로서 병원 내부 영상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것은 피고가 직접 서명한 문서입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USB가 제출됐어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복도, 원장실 문 앞이 보였어요. 여자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하면 명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캘린더가 나타났습니다. 수요일 1230 여성 A 입실 마이너스 1345 퇴실 1230 여성 C 입실 마이너스 1400 퇴실 1230 여성 F 입실 마이너스 1350 퇴실 1230 여성 K 입실 마이너스 1410 퇴실 금요일 1800 여성 B 입실 마이너스 1930 퇴실 1800 여성 D 입실 마이너스 1915 퇴실 1800 여성 E 입실 마이너스 1940 퇴실 1800 여성 J 입실 마이너스 1925 퇴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피고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여성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행위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환자 예약 시간표예요. 당연히 규칙적이죠. 변호사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환자 진료 기록에는 이 시간대가 전부 개인 상담으로만 기재돼 있습니까? 보험 청구도 안 된 시간들입니다. 서류가 추가로 제출됐어요. 의료행위였다면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피고,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도연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녹취록도 제출합니다. 녹취록이요? 네. 피고가 원고를 협박한 내용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이나, 너 62세가 어디 가서 뭘 해? 이혼해봤자 너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잖아. 도연 씨, 전 이혼하고 싶어요. 진짜? 그럼 해봐. 근데 너 알아? 법정 가면 내가 이겨. 나 의사고 유명한 사람이야. 누가 너 믿겠어? 녹취가 멈췄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최아름 씨입니다. 아름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피고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약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에게 폭행과 강요를 당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저에게도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강요했습니다. 매일 밤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거부하면 화를 냈고 물건을 던지고 때렸습니다. 아름이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멍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저를 때린 흔적입니다. 진단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부인은 잘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님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들이 짜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피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피고, 마지막 경고합니다. 앉으십시오. 도연이 앉지 않았어요.
주먹을 쥔 채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낮게 하지만 마이크에 잡힐 만큼 크게 속삭였습니다. 너 하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님이 일어났어요. 피고 박도연, 지금 증인을 위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법정 모독으로 추가 처벌 가능합니다. 도연이 주저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네, 원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저 뒤에는 윤아진 팀장님이 계시고, 최아름 씨가 계시고,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님이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 다음 기일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2주 후 판결 날이었습니다. 원고 김서린과 피고 박도연의 혼인관계를 이혼으로 한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강요, 협박, 폭언은 명백한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재판장님,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판사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피고는 원고뿐 아니라 다수의 여성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으며 이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본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강요 및 폭력임을 인정한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또한 피고가 법정에서 증인을 위협한 행위는 법정 모독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친다. 판사님이 망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이겼구나. 딸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해냈어. 엄마가 해냈어. 윤아진 팀장도 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려요. 아름도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선배님, 감사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김서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62세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용기 내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어요. TV 스타 의사, 가정폭력성적 강요로 법정 패소. 닥터박의 민낯 피해자만 17명 이상 추정. 62세 피해 여성, 나이는 숫자일 뿐 용기의 증언.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어요. 이런 사람이 의사라니 믿을 수 없다. 방송에서 내려야 한다.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라. 62세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3일 후 도연이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됐어요. 닥터박의 황혼 건강교실 종영 논란 끝에 폐지 결정. 일주일 후 병원 이사회가 열렸고 도연은 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박도연 전 원장, 병원 이사회 결의로 해임 후임 원장 선임 중. 2주 후 협찬하던 기업들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건강식품 어사, 박도연 모델 계약 해지.
의료기기 비사, 광고 전면 중단. 한 달 후 도연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저 박도연은 그동안 제가 저질러온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 남은 생을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문을 믿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이겼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판결 후 2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부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상담센터에서 시니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김서린 씨, 경험이 있으시니까 피해자분들이 더 믿고 의지하실 거예요.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센터에 나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 상담한 분은 70세 할머니였어요. 선생님, 저도 이혼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아니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저도 62세에 이혼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한 분 한 분 상담했어요. 어떤 분은 30년을 참았고 어떤 분은 재혼 후 6개월 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증거 모으는 법, 법률 상담받는 법, 안전하게 집을 나오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상담한 분들 중 12명이 이혼에 성공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윤아진 팀장은 병원을 그만두고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최아름은 SNS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공유하며 피해자의 목소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말합시다. 그녀의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덕분에 힘 얻었어요. 같이 싸웁시다.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딸의 집에 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TV 나왔어? 응, 뉴스에 잠깐 나왔어. 할머니 멋있어.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손주가 그렇게 말할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어요. 설인아, 뉴스 봤어. 대단하다. 정말. 설인아,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힘들었을 텐데. 설인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다들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해.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연과 처음 만났던 그 동창회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선택을 할까? 아니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센터에서 제게 말했어요. 김서린 선생님,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연이요? 네. 여성단체에서 황혼기 가정폭력 예방 주제로 강연해 달라고요. 저는 수락했어요. 강연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린입니다. 62세에 재혼했고 63세에 이혼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2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록하세요. 기록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무기가 됩니다. 셋째,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보세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상담센터에 연락하세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3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새치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단단했어요. 황혼의 사랑은 늦은 꽃이 아니었어요. 그건 늦게라도 지켜야 하는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62세도 70세도 80세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익명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뉴스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8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악몽도 없이요. 알람도 없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거야. 오늘도 용기를 줄 거야.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거야. 63세. 새로운 시작입니다.